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같이 이제 민법을 같이 하시게 될 건데, 이제 뭐 계약법만 따로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여러분들하고 이제 민법을 좀 제대로 적응해서 나갈 겁니다. 자, 요번에 이제 민법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러분들께서 요번에 시험 보실 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자, 요게 있어요. 자, 우리가 답안을 작성하실 때, 요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답안 작성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답안을 작성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될 거 뭐냐면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해 시험 문제는 문제를 읽었을 때 어떤 논점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논점이 나오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논해야 되는 논점이 뭐냐? 자, 그거를 보여주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논점 자체를 찾아라. 자, 논점을 찾으라는 문제와 그 다음에 논점을 보여주는 그런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논점이 안 보이니까 너희들이 찾아서 논점을 제대로 적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논점을 보여주는 문제는 읽어보는 순간에 논점이 이거네 하고 논점을 적시해 주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여러분 당황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일반적으로 보통 답안지는 작성하십니다. 보통 수준의 정도의 답안지는 작성하시는데 그 보통 수준도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르죠. 제가 이제 지금 치아를 교정 중이라서 지금 잠깐 바람이 새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발음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할 건데 조금 새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논점을 찾으라는 부분은 아예 논점을 달리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점을 제대로 못 찾으면 논점이 아닌 다른 답안지를 쓰기 때문에 이때는 사실은 빵점이 되죠. 그 다음에 논점을 제대로 적시하시게 되면 그때는 보통 수준의 답안지를 썼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여기 보통 수준하고 여기 보통 수준이 다릅니다. 논점이 딱 찾으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 보통 수준의 답안지는 보통 양을 따지냐면은 한 20줄 정도를 쓴다고 하면 논점이 보여질 때에는 보통 논점 자체를 찾는 걸 고민 안 하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외웠다고 하면 여기 부분 한 30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쓰는 양의 차이가 있죠. 올해 시험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논점이 다 보여졌어요. 근데 사실 시험 문제가 패턴이 답안지가 우리가 5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20점씩을 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논점을 찾으라라는 시험 문제가 거의 4문제였고 그 다음에 논점을 보여주는 문제가 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논점을 보여주는 문제가 4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논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사례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뭐를 쓰느냐라는 포인트, 즉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답안지를 잘 쓰고 나왔구나, 난 점수가 잘 나오겠구나. 잘 안 나옵니다. 민법에서 의외로 잘 안 나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할 수가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본인이 쓰는 양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뭐든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민법 점수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아닙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써야 되는 양이 얼마나 제대로 정리가 돼 있어서 얼마만큼 양을 착실하게 쓰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따라서 쓰는 양이 다른데 노란색은 작년 시험 문제고 빨간색은 올해 시험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시험에 나온 게 좀 이유가 있긴 있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올해 어떻게 시험을 대비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올해 시험을 대비하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부터 먼저 들고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를 할 때 뭐를 공부할지 어떻게 공부할지 아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도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내년도 시험 갈게요. 자, 내년도 시험의 경우에는 자, 요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올해 시험 문제가 원칙적인 모습이 아니라 좀 예외적인 모습입니다. 예외적인 모습이고 이유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내년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자, 내년 시험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이 여러분 노란색 부분이 다시 나올 겁니다.
한 문제, 네 문제. 자, 한 문제, 네 문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빨간색 문제가 올해 시험으로서 예외인 거고, 노란색 문제 형태로, 즉 논점을 찾으려는 문제가 네 문제, 뭐 적으면 세 문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논점을 보여주는 문제가 많으면 두 문제 정도까지 해서, 여기 부분은 양을 중시하는 것이고, 여기 부분은 질이 얼마나 논점을 제대로 찾았냐 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방향으로 여러분들하고 준비를 할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니까,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부 방법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주관식이라는 건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예, 주관식은 굉장히 생소하시죠. 근데 이 주관식을 본다는 시험 자체의 취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주관식을 시험을 보는 취지는 뭐냐면은 수준을 상향 조정시켜서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운으로 합격하는 제도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으로 하는 부분을 없앤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순수한 실력자를 좀 뽑고 싶다. 실력자가 행정사다라는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뭐 다른 자격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가 객관식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에는 제가 진짜 실제 합격하신 분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자기의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격하시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특정 자격증 아예 얘기를 해봤죠. 예,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찍었는데 이상하게 다 맞았대요.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이게 아니라 운이 엄청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진짜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이게 객관식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분이 행정사 1차를 합격했느냐? 못했어요. 이 운이 안 따르신 거죠, 그건. 이제 너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분이 합격하셨지?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진짜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았대요. 그래서 와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과목도 많은데,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취지가 뭐냐면 주관식은 실력자만을 뽑겠다는 거고, 우리 시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명을 뽑겠다 했는데 실력이 안 된다 싶으면 300명이 아니라 296명, 298명을 뽑아요. 이건 뭐냐면 실력이 있는 사람만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 이 행정안전부에서 얘기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진짜 실력자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행정사 자격증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게 있기 때문에 행정사 자격증 자체를 본격적으로 국가가 키우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주관식이 들어가는 시험이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변호사 시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주관식으로 봅니다. 근데 얘네들은 1차도 객관식입니다. 객관식하고 주관식 같이 보거든요. 법원행시 시험 있습니다. 5급 공무원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주관식입니다.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 있거든요. 1차 주관식이고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감정평가사 시험 있습니다. 노무사 시험 있습니다.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입니다. 자, 여러분 자격증의 가치 퀄리티를 딱 보시게 되면 세무사도 있고요. 다른 거 얘기 안 하면 안 된다. 자, 세무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죠. 자, 이렇게 모든 자격증이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1차와 2차를 객관식으로 보는 시험과 1차와 2차를 객관식과 주관식을 섞어서 보는 시험의 경우에는 여러분 자격증 자체의 퀄리티를 사실상 높이고자 하는 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 시험의 경우도 주관식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는 실력자, 즉 전문가를 본격적으로 양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시받는 자격증이 있나요? 물론 자격증 자체가 다 무시는 안 맞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관식까지 같이 보신다 그러면은 야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예, 그렇게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관식은 이 행정사 자격증의 가치를 더 높이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취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주관식을 보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힘드시지만 사실 따놓고 나면 여러분들의 자격증의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체감하는 행정사 자격증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을 때 하고 지금 강의했을 때 하고 사회적 인식이 점점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요. 나중에 되면 분명히 하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취지에 걸맞게, 자, 그럼 선생님 민법의 계약법은 왜 합니까? 여러분, 자, 국가기관과의 계약을 할 때 사적인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사적인 계약을 하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기관에 어떤 사업을 발주 들어가려고 해서 발주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국가기관에게 제가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럼 국가기관에 A4 납품을 한다. 그럼 국가기관에 무슨 군수용품을 납품한다. 전부 다 그냥 국가기관하고 사적인 계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계약이 필요한 거예요. 계약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임대하기도 해야 하네요. 국가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해야 하네요. 하죠. 국가기관에 대해서 국가기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나 안 그런 건물 같은 경우를 개인에게 임대하기도 해야 하네요. 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이 사업자가 자격증을 딱 땄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격증 중에서 허가가 나오는 거, 자격증 말고 이제 허가 나왔는데 허가를 딴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 건설업은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임대가 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그 임대를 한 것을 가지고 국가기관에 내가 임대했으니까 허가를 내달라. 내가 지금 이거 사업을 할 테니까 당연히 거기에 참석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약법을 하시다 보면은 그 범위가 더 필요하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가지고 계약법의 범위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민법의 범위를 시험 범위를 넓히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험 범위를 넓히자는 얘기는 더 전문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따셔야 돼요. 그 전에 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민법이 한없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진짜 양이 어마무시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취지를 좀 아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취지를 알다 보니까 그럼 이겁니다. 주관식 시험을 본다는 것은 특히 주관식에서 제가 이렇게 빨리 시험 제도가 바뀔 줄 몰랐는데 주관식 시험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단문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례형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단문형의 시험을 꾹 이렇게 구조리 고수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례형이 5문제 중에서 5문제까지 사례형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최대 5문제까지 전부 다. 그럼 사례형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일이 있을 것 같은 법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행정사가 되셨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때 저 지상물 매수청문이 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한데 아니 그럼 이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논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여러분들이 논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점을 찾아서 해결해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자격증 자체가 사례형 시험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무형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만요. 저기 무슨 얘기라고요? 예. 그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페이지를 보면서 예. 하나하나씩 논점을 대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듣는 순간에 바로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시험장에서 나오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의뢰인이 와서 의뢰하는 거랑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서 논점을 탁 찾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단문형은 단순한 암기 형태였다고 한다면 사례형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단순한 암기 형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실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실전형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그 이론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점수 배점을 높여보는 게 논리적인 접근을 얼마나 잘하느냐, 논리적 서술을 얼마나 잘하느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논리적인 서술을 어떻게 잘하느냐, 그리고 결론이 맞느냐, 결론 부분을 어떻게 잘 도출하느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관식 공부를 하실 때에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논리적인 체계를 서술을 해 나가야 되는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답안지가. 근데 제 책이 원래 논리적인 서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책을 잘 읽으시고 그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그러면 여러분 자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자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해서 결론을 도출합니까?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라고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좀 생각을 해서 시간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준다, 적게 준다? 적게 줍니다. 왜? 듣는 순간 바로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선생님 질문할 게 있는데요 하고 질문하러 오셨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 좀 하고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성이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지 작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적게 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 그대로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에는 생각해서는 된다,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예, 그 정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취지는 실력자를 키우겠다는 거고 실력자에 대해서는요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저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기계적으로 나오려면 첫 번째 자 그 내용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내용의 이해가 끝났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여러분 툭 건드리면 툭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기계적으로 답안지를 쓰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쓰기만 해야 돼요. 쓰기만 해야 시간 내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시간을 주는 게 12분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만 12분으로 나와 있지, 아니 12분이 아니죠. 10분, 죄송합니다. 자, 10분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논점을 찾는 것, 문제 읽는 시간을 빼면 한 문제당 8분에서 9분 정도로 답안지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20점을 채워야 되니까 그 양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근데 제 교재는 양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냥 교재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을 더 늘리겠다, 줄이겠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9분 안에 20점을 쓰려면 자 써보면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하셔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기계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선 이해 다음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일 우려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제 좀 지우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전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접근을 하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책에 있는 거를 요번에 한 번에 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한 번에 모든 걸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몇 개만 복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주일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오류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일요일 날 우리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일요일을 요때 넣을게요. 일요일 딱 수업을 듣고 가셔가지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복습을 하시죠. 사실 거의 복습을 잘 못합니다.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복습을 하시는데,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책상에 앉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응? 책상에 앉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책상에 앉아야만 공부가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따끈따끈하고 가장 공부가 잘 되고 가장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을 때가 수업 끝나고 바로 직후입니다. 그럼 수업 끝나고 바로 직후에 제가 부탁드리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이건 내가 반드시 한번 답안지를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외워보겠다. 즉 이해는 됐으니까 이해가 지금 막 따끈따끈하게 됐으니까 외워보겠다 싶으시면 해당 페이지를 제발 답안지를 쓰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쓰지 마시고 핸드폰으로 찍으셔서 제가 두 문자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그 두 문자라도 외우자라고 해서 지하철 안에 가실 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가셔도 제발 자세요. 그냥 힘드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자고 일어나서 좀 가족들하고 좀 시간 좀 보내고 자기 직전에 또 그거 한번 했던 거 보고 외우세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실 때 보고 읽으시고 퇴근하실 때 보고 읽으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상에 앉아있지 않을 때 공부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럼 모든 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두 문자를 만들어 드릴 텐데 그 두 문자를 모두 기억을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문자를 여러분 필요한 만큼은 꼭 기억하자 안 하자. 기억하자. 예, 그래서 그걸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선생님 저 외웠는데 까먹는데요. 당연히 까먹죠. 근데 그 까먹고 다시 외우고 까먹고 다시 외우고를 반복하셔야만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공부 시간을 따로 될 수 있으면 잡지 마라. 잡지 말고 만약에 이제 전업수험생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공부 시간을 따로 잡으면 좋겠지만 민법은 그러지 마라. 민법은 그러지 마시고 다른 과목은 그렇게 하셔라. 그럼 민법은 여러분 저랑 같이 오늘 약속하시는 게 자 우리 오늘 강의가 끝나고 퇴근하실 때 집에까지 가시는데 보통 한 40분에서 많게는 1시간 30분 걸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 KTX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저쪽 이제 천안? 천안인가? 저쪽 대전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일요일날 강의 들으러. 자, 그러면 여러분 요럴 때 여러분 반드시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부분에 두 문자는 외우자 안 외우자? 외우자.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갈 때 내가 오늘 공부한 거 다 외우냐? 아이 그러지 마시고 다 외울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한 2개 외운다. 3개 외운다. 하나 외운다. 그렇게 하나씩만. 전체를 다 공부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황돼요. 그래서 하나씩만이라도 외우자. 2개씩만이라도 외우자. 그리고 나서 그거를 또 그 다음날 또 외우고 그 다음날 또 외우고 2개 외웠네? 그럼 이제 그 다음날 다른 거 외우고 또 까먹었네? 또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이 곧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요약서가 되는 거죠. 사진 찍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필기도 가급적 하지 말라 그래요. 제가 필기하고 나서 사진 찍은 포토타임을 따로 드려요. 그래서 딱 피해 있으면 제가 이러고 있으면 절 찍지 마시고 저기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늘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자, 여러분 전부 다 공부하지 말자. 자, 예를 들어서 오늘 7개를 자,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논점이 한 7개 정도 있었다. 그럼 그 중에서 1개, 2개만이라도 공부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같이 하시게 되면 훨씬 낫죠. 예, 그러면 이제 극복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7개를 다 집에 가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하나도 안 나와요. 예, 그건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면 자, 여기 보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제가 교재에 있는 걸 전부 다 알려드리는 게 맞겠어요? 안 그러면 시험에 나올 것만 알려드리는 게 맞겠어요? 시험에 나올 것만 알려드려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근데 요거는 보통 일단 강사들의 세계에서는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아주 희박하지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 테두리가 있다 그러면 강사들은 요것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왜? 혹시나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불안한 거죠. 안 알려준 게 나았다는 것만큼 불안한 건 없거든요. 알려줬는데 네가 못 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내가 안 알려줬으니까 너는 못 썼구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강사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느냐?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는 다 쳐내요. 여기 다 쳐냅니다. 여기 다 쳐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도 요만큼을 알려드려요. 그럼 요만큼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만큼을 공부하는데 4시간이 들었다. 근데 요만큼을 공부하는데 2시간이 들었다면 여러분 요만큼 전체를 공부하는 시간하고 요만큼 전체를 2시간씩 걸리니까 2번 나눠서 2번 보는 거하고 어느 쪽이 효율성이 높겠어요? 2번이요. 그러니까 저도 가르칠 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알려드려요. 대신에 선생님 요만큼 이렇게 줄였는데요. 걱정이 안 되는 항상 질문이 있죠. 안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줄인 부분은 안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학생들이 물어요. 딴 학원에서는 저걸 엄청 중요하다고 가르쳤는데 A급이라고 해가지고 한 3시간에 걸쳐서 강의했는데 선생님 안 하네요? 안 해요. 안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면 왜요? 그러면 제가 그걸 해명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근데 안 나왔다니까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근거 없이 이런 짓을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막 촉이 막 떠오른다.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안 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제가 그걸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저의 이제 그 전문 분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2시간 수업을 해서 복습할 정도의 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서 총 7개의 논점이 있다 그러면 오늘 7개를 전부 다 복습한다. 그 중에서 한두 개만 한다. 한두 개만. 제발 좀 그것만 지켜주세요. 꾸준히 하는 놈 치고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 그 다음에 오늘 또 2개, 그럼 내일은 또 하나, 2개 복습하시고 또 하나, 2개 복습하시고 그 다음 날은 또 하나, 또 2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계속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은 해주실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것만 계속 반복하자. 요것만 계속 반복하자. 대신에 한꺼번에 절대 공부하지 마라. 1개, 2개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된다. 근데 이걸 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복습을 하셨어요. 그러면 남느냐? 안 남았어요. 그럼 선생님 까먹었는데요. 그러면 다시 하나씩 차근차근 하셔라 그러면 그때는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에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씩만 공부하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씩을 공부를 안 해서 문제지. 하나씩 공부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여러분, 솔직히 저랑 같이 강의를 6시간 듣고 오늘 6시간인데 듣고 집에 가실 때 핸드폰을 탁 키면 액정에 적혀있는 칠판 내용이 보고 싶겠어요? 너 두부에 있는 영상을 보고 싶겠어요? 드라마나 이런 게 보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거죠. 네, 당연히 그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갈 때 공부를 하느냐? 저도 가끔씩은 넣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때 그거를 조금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만 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갈 때 피곤할 때는 차라리 자세요. 핸드폰을 보지 말고 차라리 자세요. 그리고 나서 또 잠깐 피로가 풀리면 이런 거 읽어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안 이용하는 사람이 나중에 결과점에 도착하면 엄청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공부에 대한 이 주관식을 처음 하실 땐 부담감이 있을 것 제가 압니다. 자, 부담감이 있는 건 아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전체를 다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한번 봐보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볼 때에도 전체를 다 봐야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두 문자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두 문자면 그것만 좀 외우자.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목차에서 내용까지 자세히 못 쓰더라도 일단 목차 정도만이라도 뭐라도 얘기할 수 있게 해보자. 예,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면 그것만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이 처음이자 이제 첫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모든 걸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단계씩 차근차근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수업 중에 과감하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니까 빼시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보시면 안 되고 그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제가 그걸 준비해온 제 시간이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도 낭비가 되고. 자, 그럼 저랑 같이 9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교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총론, 계약의 자유와 제한입니다. 계약의 자유와 제한.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오죠. 자, 넘어가십니다. 분명히 또 다른 데서는 이거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그냥 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지 마시고. 자, 12페이지로 가시죠. 자, 12페이지 가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계약하고 비전형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필요한 것만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답안지를 작성할 때 두 문자를 외워야 되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건 외워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외우지 마십시다.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자, 전형계약. 민법 전의 형태가 있는 겁니다. 제발 쓰지 마세요. 자,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귀만 쫑긋 열어놓고 들으세요. 자, 전형계약은 민법 전의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형이 아니라 비전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민법 전의 형태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민법 전의 형태가 없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형계약은 그러면 민법전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걸 왜 단어를 외우겠어요? 단어가 전형계약이라면 민법전의 형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는 뭐가 시험에 나온다? 민법전에 형태가 있는 전형계약이 나온다. 그 정도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 들어가실 필요 없고. 자, 로마자 이번에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개념을 잡으셔야 되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 자, 쌍무. 자, 편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무는 뭐냐면 채무자를 말합니다. 채무자. 채무자가 있고 자, 쌍, 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개념을 지금서부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보십니다. 우리가 1차 때 공부를 이제 하실 거지만은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니까 기본 강의는 1차 공부를 못 하셨으니까 이제 기본 개념을 차근차근 잡아야 돼요. 자, 계약을 체결하려면 혼자서 체결합니까? 둘 이상이 있어야 됩니까? 둘 이상이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둘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자, 갑과 을을 뭐라고 하느냐면 계약의 당사자라고 합니다. 자, 계약의 당사자죠. 자, 그러면 한 명만 있습니까? 쌍방이 있습니까? 예, 이게 쌍입니다. 그래서 쌍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를 의미하는 게 쌍이죠. 그러면 자, 채무자가 쌍으로 있다는 얘기죠. 자, 채무자가 쌍으로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매매계약을 한번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
매매 계약이 나오면 우리 이제 시험 문제는 뭐 부동산 매매 계약 이렇게 나오는데 에이씨 일상생활하고 거리가 먼 건 일단 제껴놓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셨어요. 그럼 무슨 계약입니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시면 매매 계약이죠. 그럼 매매 계약인데 물건을 파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부르느냐? 매매 계약에서 물건을 넘겨주는 사람이 매도인입니다. 여러분 도가 넘길 도자입니다. 자, 도가 뭐라고요? 넘긴다. 양도한다. 넘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받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매매 계약에서 받는 사람, 받을 숫자를 써서 뭐라고 부릅니까? 매수인. 자, 그래서 받을 때에는 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물건을 넘기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매도인. 물건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매수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마트를 가볼까요? 편의점부터 갈게요. 편의점에 가면 여러분들은 고객으로 들어가십니다.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실 건데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매수인. 편의점 점주나 알바생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매도인. 자, 이마트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십니다. 구매하시는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인. 이마트는 뭐가 되죠? 매도인.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신 판매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쿠항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셨어요. 그럼 주문하시는 분은 뭐가 되는 거고? 매수인. 그 다음에 거기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매도인이죠. 쿠항 얘네들 여러분 매도인입니까? 매수인입니까? 걔네들은 중개자입니까? 중개 플랫폼입니다. 그럼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책임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쿠항 뭐 이런 거, 네 땡땡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개 플랫폼입니다. 매도인도 아니고 매수인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 쌍방이 있습니다. 쌍방은 서로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야 됩니까? 져야 되는 거죠. 그럼 중개하는 사람은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여러분 중개하는 사람은 뭐만 해주면 돼요? 중개만 해주면 되죠. 서로 연결만 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쿠항 네 땡땡 거기는 중개만 해주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는 거죠. 여러분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잘못됐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항의해야 돼요? 매도인한테 가서 항의를 해야 되죠. 중개 플랫폼에 가서 항의해봤자 걔는 우린 중개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책임이 바로 경감이 되는 거죠. 자,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됩니다. 자, 그럼 당사자 쌍방인데, 자, 쌍방 모두 채무가 있답니다. 그럼 채무를 볼 텐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릴 테니까, 요건 여러분들 나중에 꼭 저랑 같이 찍으셔야 돼요. 자, 저랑 같이 찍어야 된다는 건 제가 꼭 찍으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찍으세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뭘 나누냐면은, 요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뭐냐면, 매매 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이 있을 겁니다. 매매,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 물건을 잘 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건의 권리를 사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물건을 사는 거예요? 물건의 권리를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 너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안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죠.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물건의 권리를 사시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물건을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물건, 즉 네가 편의점에서 가지고 있는 네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라. 그래서 그 소유권을 사는 게 매매 계약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뭘 산다고요? 물건의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근데 자 어쨌든 물건이라는 걸 사는 거죠. 물건의 권리를 사는 건데 자 그럼 물건을 여러분들 한번 사볼게요. 자 그럼 얘는 물건을 요구할 수 있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얘는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리자고요.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 물건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채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노란색 매매 물건의 경우에는 얘가 채권자, 얘가 채무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게 아니라 매매 대금으로 볼게요. 자 매매 대금일 경우에는 누가 물건에 대한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겠어요? 매도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매매 대금에서만큼은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그 다음에 매매 대금에서 매매 대금을 줘야 될 채무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얘가 채무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매 물건에 대해서 뭐가 되고? 채무자. 매매 대금에 대해서 뭐가 되고? 채권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매 물건에 대해서 뭐가 되고? 채권자. 그 다음에 매매 대금에 대해서 뭐가 돼요? 채무자. 그러면 얘도 채무자, 얘도 채무자죠. 쌍방 모두 채무자예요, 아니에요?
채무자죠? 그러니까 한쪽만 채무자예요? 양쪽 모두 채무자예요? 양쪽 모두 채무자라는 얘기죠. 그 채무가 양쪽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갑을 채권자로 봐야 됩니까? 채무자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매매 계약이다. 자, 시험에서 매매 계약입니다. 그때 채무자를 채무자를 찾으시오. 그렇게 하면은 자,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한다면 채무자를 찾으세요. 그랬을 때 얘를 채무자로 놓으시겠습니까? 얘를 채무자로 놓으시겠습니까?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대금, 돈이 포인트입니까? 물건이 포인트입니까? 뭐 어디가 포인트죠? 매매. 여러분, 매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사고 파는 겁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까? 물건이죠. 그래서 매매 계약하면은 물건을 기준으로 채무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물건을 기준으로 채무자, 당연히 갑이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매매 앞에 다른 말이 없고 매매 대금이다라고 해서 대금이란 단어가 붙으면 그때는 물건을 말하는 겁니까? 물건의 대금을 말하는 겁니까? 대금. 이렇게 말했을 땐 채무자가 누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을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단어 포인트를 매매다 그러면 물건으로 둬야 된다, 돈으로 둬야 된다. 물건. 자, 그럼 가시죠. 근로계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이거 노동과 관련돼서 일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근로계약을 한번 봅시다. 근로계약이라고 하면 임금이 포인트입니까? 근로자가 포인트입니까? 근로가 포인트입니까? 어디가 포인트죠? 근로죠. 근로니까 채무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근로자입니까? 사업주입니까? 자, 근로는 누가 누구한테 채무를 제공하는 거죠?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그러면 그땐 채무자가 누굽니까?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아, 괜찮아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임금채권. 임금채권의 경우는 누가 채무자입니까? 사업자가 월급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업주가 채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하면은 임금을 말하는 겁니까? 근로를 말하는 겁니까? 근로를 말하는 거죠. 그럼 근로일 경우에는 근로자는 누구다? 아, 근로자. 걔가 채무자니까 걔가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가 아니라 근로를 했을 때 임금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사업주가 채무자가 되고 근로자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경우에 한쪽만 채무를 가지고 있다, 안 그러면 사실 쌍방이 모두 채무를 가지고 있다. 쌍방이 모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그때 양쪽 모두 채무를 가지고 있다, 뭐라고 한다? 쌍무채무라고,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무계약은 뭐냐? 자, 편무계약이 있어요. 자, 편무계약을 보겠습니다. 자, 편무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A가 B한테, 자, 재산을 기부합니다. 자, 기부가 민법 얘기로는 증여죠. 여기 여자가 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이 양도, 도도 넘긴다는 뜻이고 증여, 여도 넘긴다는 뜻이고. 자, 그럼 증여하는 건데, 자, A가 돈을 B한테 준다. 그럼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증여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는 뭐라고 부르냐? 증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얘는 증여를 받는다. 받을 때는 뭘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중자라고 부릅니다. 수중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자, 얘가 3억 원을 주겠대요. 이렇게. 와, 3억 원을 주겠대요. 그러면 얘는 3억 원을 주는 증여자고 얘는 3억 원을 받는 뭐죠? 수중자. 근데 얘는 뭐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A한테. 없지요. 없지요.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한쪽만 채무를 진다, 안 진다? 이게 편무입니다. 한쪽만 채무를 진다. 요게 편무. 자, 요겁니다. 이렇게. 아, 그럼 한쪽만 채무를 지는 거구나. 예, 그게 편무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증여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편무 계약이잖아요.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증여는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증여가 계약이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 증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사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증여입니까? 아닙니까? 증여죠. 여러분들은 대가를 주는 게 없이 저한테 주는 게 없이 저한테 커피를 한 잔씩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증여죠. 그럼 친구한테 야, 내 커피 살게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계약이 체결된 겁니까? 증여 계약이죠. 근데 친구가 얘기합니다. 나 바빠. 그리고 가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커피를 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계약입니다.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구세군함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건 뭡니까? 기부금 내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증여계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돈을 한번 넣어보세요. 올 이제 겨울도 다 돼가니까. 자, 1,000원짜리 하나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래요? 딸랑,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쓰레기를 집어넣어보세요. 자, 그럼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나의 혼자서 결정할 문제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승낙한 계약입니다. 계약.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한다, 꼭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는 게 저희 장모님이나 어머님한테 선물을 보내요. 그러면 왜 이런 걸 보내니? 그렇게 얘기하세요. 돈을 줘.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증여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주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계약이라는 것은 자, 나 혼자만 결정한다. 상대방의 승낙도 필요하다. 승낙도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청약, 승낙, 그리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됩니다. 합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청약, 승낙,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계약이 뭐 한다?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혼하고 싶다. 그럼 여자친구한테 뭐 한다? 청혼합니다. 청혼하면 여자친구가 미쳤나봐 하면서 그냥 가버리면 승낙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근데 나 결혼하겠다.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승낙. 그쵸? 그리고 나서 서로 의사의 합치가 됐으면 이제 혼인계약이 이제 체결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런 차이점입니다. 물론 계약의 경우에는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럼 계약의 경우는 몇 가지가 필요하다? 3가지. 청약, 승낙, 합치.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주택청약 통장 하나씩 들고 계시죠? 청약을 하시죠? 통장에다 돈을 집어넣는 순간에 나는 뭔가 사고 싶다, 안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럼 거기서 너 이리 와 해가지고 이제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걔는 이제 승낙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난 이 건물 싫어 하고 가버려요. 그럼 의사의 합치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럼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증여도 마찬가지로 뭐다? 계약이다. 혼자 결정해야 된다. 안 그러면 상대방이 승낙이 있어야 된다.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없어요. 그럼 저는 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청약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공부하셨는데, 자, 채무자가 항상 정해져 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셨죠?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자, 쌍무계약하고 편무계약인데 편무계약은 답안지에 쓸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쌍무계약만 저랑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쌍무계약의 1번 첫 번째 줄에 요건 꼭 밑줄 그으셔야 돼요. 쌍무계약이란 자 밑줄 그으시고 당사자 쌍방이 밑줄 그으시고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채무. 자, 대가적 채무. 자,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무계약은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입니다. 자, 그럼 대가적 의미니까 얘가 얘한테 매매대금을 받고 싶다면 자, 얘가 얘한테 매매 물건을 파는데 매매대금을 받고 싶다면 대가적으로 너도 뭘 넘겨라? 물건을 넘겨라. 그래야만 뭐를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을 수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안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는 채무입니다. 채무가 뭐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매매대금을 주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고 싶다. 물건을 받고 싶다면 얘도 반드시 매매대금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만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연결되어 있다. 채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채무가. 자, 그러면 여기 편무를 볼게요. 편무는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쪽만 채무를 지고 있으니까 다른 쪽은 채무가 없죠.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